거기 그 118페이지의 문제 9번에 보시면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돼 있죠. 정보의 이 가치 구하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보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요.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를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조건은 두 개만 주어져요. 들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거기 보시면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몇 프로? 40%.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 60%. 그 여기서 확률을 주죠. 확률을 얼마를 주냐면 얘는 40%.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는 몇 프로? 60%. 근데 들어서면 얼마래요? 8억 8천이고 안 들어서는 현재는 6억 6천이죠. 그리고 요거 수익률은 몇 프로 주냐면 10%.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니까 100분의 10이잖아요. 0.1로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할 때요. 이거는 지금 확률이 불확실할 때죠. 몇 프로일 때? 40%일 때.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은 원래는 8억 8천에다가 곱하기 0.4 해서 계산기를 다 두들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해드렸지만 이게 8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48, 32 나오죠. 48, 32 나오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은 이게 3억 5천2백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게 출제자가 이거 맞춰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6억 6천인데 60%잖아요. 그러면 66에 36, 66에 36. 그러면 3억 9천6백이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나오는 거죠. 얘가 이제 3억 5천2백, 얘가 3억 9천6백.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그때가 8이고 4고 그러면 7억 4천 8백이죠. 이거를 1.1로 할인하면은 6억 8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는 6억 8천이죠. 그러면 정보가 확실했을 때 있죠. 들어서는 것이 확실하다. 100%다. 그죠? 그럼 8억이죠. 이게 100%는요. 8억 8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1이에요. 그러면은 이 조건은 없는 거잖아요. 6억 6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없잖아요. 100% 들어섰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8억 8천을 얘가 8억 8천이잖아요. 1.1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 떼는 거예요. 1.1은. 그럼 그냥 이게 8억 나오는 거예요. 8억. 그럼 8억에서 6억 8천 빼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1억 2천. 1억 2천이 답이라고요. 거기 답이 1억 2천이잖아요. 그죠? 자, 8억에 10%면 얼마겠어요? 8천이잖아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1.1로 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 떼란 얘기예요. 뒤에 거. 8천 떼면은 그냥 8억 나온다고요. 8억. 그죠? 그러면 밑에 거는 실상 계산할 게 없는 거잖아요. 출제자가 이걸 맞춰주거든요. 만약에 7억 7천인데 1.1로 할인하면 그냥 7억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자주 등장을 하지는 않는데요.
뭐 한 10번 보면은 한 번 나올까?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줘야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해보시고 연습한 다음에 잘 안 되면 또 와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덮지 말고. 그쵸? 이게 덮지 않고 이게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와서 가르쳐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그래도 갖고 와서 자꾸 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매 학원마다 비슷해요. 잘 안 물어보세요. 그게. 한 100분 있으면 손가락으로 꼽아요. 근데 이 물어보는 분들은 거의 합격해요. 처음 물어보는 분들은 거의 합격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가는 게 이거예요. 이제 시장론에 대한 것은 이제 이 정도고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가면 지대론이 있고요. 요렇게 크게 세 개 파트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각각 한 문항씩 다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여기 입지론을 보면요. 서양은 산업입지론이라고 그랬죠. 동양은 풍수지리고요. 서양은 산업입지론인데 풍수지리에 대한 건 안 나와요. 풍수지리가. 이게 아닌데 옛날에 한 오래전 얘기인데 10회 때만 하더라도요. 학계론 기본서에 풍수지리가 있었어요. 입지론 들어갈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그런 거 있죠. 남현무 북주장 뭐 이런 거 하고 혈처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얘도 나오지 않겠느냐 했지만 나오긴 나왔어요. 지문으로. 동양은 풍수지리 사상에 입각해서 이런 정도로. 그 다음부터 빠진 거죠. 이건 해봐야 소용이 없다. 예. 그 다음에 기조가 뭐냐면 서양의 산업입지론을 중심으로 나오는 거죠. 산업입지론이요.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 요거 세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입지론도 안 나와요. 세 가지니까. 그래서 이 농업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이게 튀넨의 고립국이론, 공업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베버의 최소비용이론, 상업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본 내는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애들이 출제가. 그죠? 다만 이제 상업입지론에 가면 상권을 분석하는 이론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레일리하고 뭐가 있다? 허프. 얘네가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죠. 계산 문제로.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요즘은 활용을 주로 계산 문제로 활용하죠. 그래서 얘네는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26회하고 27회는 여기서 나왔고 25회 여기서 나왔고 24회 여기서 나왔고 23회 여기서 나왔고 이렇게 크로스로. 근데 허프 모형은 여기 두 개 있죠. 예, 요거는 50%. 요거 80%. 시장 점유율 크기 계산할 때. 그죠? 예, 허프 모형은 50% 아니면 80%예요. 계산할 때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산값을 구해야 될 때 50%의 수치와 80%의 수치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찍는 게 훨씬 단맞을 확률이 커요. 다 저희가 분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50% 아니면 80%.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50%로 주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 번씩 80%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 전에도 아마 이게 80%인 거 그랬을 거예요. 80% 들어왔다가 50% 두 번 들어왔다가 지금 80% 한 번 나온 거예요. 이게 배열이 그래요. 뭐 그런 정도 하시면 뭐 무난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느껴요. 그렇구나 진짜.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요 25회 때 나왔던 거는 그때 찍어서 맞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50%. 근데 조건을 근데 맞춰서 줬어요. 같은 숫자구나 이래갖고 50% 계산 안 하고 막 찍고 그랬었어요. 그것도 시험 운이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입지론에 대한 것이 이제 먼저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입지론은 자주 안 물어봐요. 이쪽 이론으로.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10번에 보시면 입지에 관한 이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게요. 부동산은 입지 차이로 인해서 상품의 동질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겠죠. 위치의 차이가 있으니까. 또 어떤 토지의 입지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소유자가 입지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변화시키기는 좀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4번에 잡화점, 세탁소 등 같은 업종은 가구점, 공구상 등 같은 업종에 비해서 한 곳에 모여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놨잖아요. 이걸 틀리게 준 거죠.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공간 분배 원리할 때 점포의 유형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얘네 세 개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동종 업종의 점포 간에 여기 집재라는 거는 모여서 입재하는 게 낫고 얘는 떨어져서 입재하는 게 낫고 얘는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입재하는 게 낫고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제목대로.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잡화점하고 세탁소 있잖아요. 얘네들은 무슨 입지해야 된다? 분산 입지. 그죠? 동네마다 보면요. 세탁소가 있긴 있는데 걔네가 뭐 수십 개가 모여 있지는 않잖아요. 수십 개가 모여 있어서 성업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집에서 어떻게 돼요? 옷이란 옷은 다 갖다 맡겨야 돼요. 그죠?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현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구점이나 공구상 같은 애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죠. 비교 구매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답을 맞추라고 준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는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11번에 가시면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했었냐면 지대론할 때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이게 참고로 말이죠. 모든 학원이 똑같더라고요. 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이 답변에 자신이 있으면 짧고 굵게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면 가네다리고 여린 뭐 여자 목소리만 살짝 들려요. 그리고 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색한 미소를 띠면서 대충 얼머 부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답에 자신 있으면요. 제가 다 물어보기 말이 끝나기 전에 답이 나와요. 탁탁탁. 그래서 시험 임박하면 진도 나가는 게 엄청 빠르다는 얘기죠. 그때는 선생님이 많이 진짜 적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대충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늦게도 공부하러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게 5월 달에도 나오는 분이 있고요. 7월 달에 나오는 분도 있고 9월 달에 나오는 분도 있고 예전에 아주 드문 케이스로 나오는 분이 언제 나오냐면 10월 달에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10월 달 아니 9월 달에 나왔나? 9월 달에 나왔을 거예요. 9월 달에 나왔는데 일주일 있다가 다시 집에 갔어요. 집에 간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와서 이제 앉아서 이제 한 주 수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한 주 뒤에 나왔더니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안 나왔나 그랬더니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안 나오나 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냥 갔어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원서를 접수를 안 했대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8월에 원서 접수 끝나잖아요. 이거 접수 안 하고 나온 거야.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 왔는데 옆에 사람 이제 앉으니까 그래 이제 공부 뭐 많이 했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시험 어디서 보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보다니요? 장소 발표됐나요?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아니 너 원서 가면 나오지 않니? 너 어디 학교에다 접수했는데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원서 접수했어요? 뭐 이렇게 나온 거죠. 너 원서 접수 안 했니? 언제 했던 건데요?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학원에다 가서 원서 접수 안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어떡하겠어요. 보내야지. 원서 접수 안 한 사람을 데리고 있어봐 뭐 하겠어요. 내년 시험에 볼 건데. 그냥 그래서 돌아가고 내년에 다시 나와서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뭐 별의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와가지고 막 우기는 사람도 있고 늦게 저기 한 9월 달에 나와가지고 1차만 하시라고 시간이 안 돼서 올해 어려우실 것 같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올해부터 시험에 대한 운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우기는 거예요. 바닥바닥. 2차 동차 같이 하겠다고. 학원에서는 아니 접수를 받아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기간이 짧은데 6개가 뭐 언제 하려고 그러냐고. 1차만 그냥 하시라고 어떻게 할인해 준다고 그래도 우기는 거예요. 두 개 다 하겠다고.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떠나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는 틀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을 기억하느냐였던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 생산 요소 중에 토지, 노동, 자본이 있는데 요 중에 두 가지만 투입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토지하고 자본만. 그런데 얘네들은 완전한 대체 관계에 있어요. 즉 얘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얘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아요. 그러면 생산자는 둘 중에 값이 싼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해서 생산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림 이렇게 그려드린 거예요. 도심이고 자본, 토지가 있을 때 자,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러면 토지 지역은 토지와 자본을 결합을 해서 생산을 하고자 했을 때 그렇죠? 뭐를 더 많이 투입하겠어요?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할 거 아니에요. 토지의 사용량은 줄이고 자본의 투입비를 늘릴 거 아니에요.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투입이 늘어나고 자본의 투입이 작아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등량 곡선이 있다 그래서 A점, B점 설명했죠. 얘도 10 곱하기 2니까 얘도 20 나오고 2 곱하기 10이니까 20 나오니까 어느 지점의 토지를 활용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다고 그랬잖아요. 단 도심 지역은 뭐가 비싸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자본을 더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심 지역에 입주한 활동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이에요? 작은 산업이에요? 응? 큰 산업이겠죠. 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거기 그 11번 문제 2번 지문에 가면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렇게 줬잖아요. 그게 틀렸겠죠.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얘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지문상에서 이제 답으로 하나 유도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3번에 가면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이 있죠.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의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렇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네, 그거는 기억을 항상 하셔야 돼요. 얘는 비례 반비례를 바꿔주기도 해요. 아주 간단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4번에 보면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서 결정이 된다고 돼 있죠. 요 중에 레일리에는 없는 허프에만 제시가 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 괜찮아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고무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죠? 처음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얼마나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죠? 자, 레일리는요,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은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크기 있죠? 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크기하고 뭐만? 거리만. 레일리하고 여기는 컨버스의 모형은 딱 두 개의 도시와 두 개의 점포 간에만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 지역 내에 가게 되면 점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최대 7개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허프 모형에서는 자, 개별 점포의 효용이 있죠.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구하고자 했을 때는 얘도 틀림없이 여기는 거리에 따른 마찰 개수 주고요. 인구 대신에 여기는 매장 면적을 줬었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거는 경쟁 점포의 수라고요. 그죠? 여기는 경쟁 점포의 수를 고려할 일이 없죠. 몇 개 점포밖에 없으니까 2개. 근데 여기는 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점포에 우리가 구매할 확률은 어디에 의해서 경쟁 점포의 수, 경쟁 점포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서 결정된다 했을 때 경쟁 점포의 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허프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허프가 아니라 레일리라고 제목이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왜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간 기출인데 이거는 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기출은 재활용을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요게 21회 때 기출이잖아요. 21회 때 출제했던 양반이 29회 시험에 다시 위촉을 받은 거예요. 다시 출제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출제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과거에 출제했던 문제 있죠. 걔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이의신청을 거쳤으니까 검증이 끝난 문장인 거예요. 거기서 표현을 살짝 바꾸면서 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할 때는요. 답이 똑같아요. 번호가 2번으로 줘서 표현만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재는 이제 그것까지는 안 돼 있는데 그 분리 연결해산 교재 보면요. 그냥 뭐 리카도의 차익지대 같은 경우는 4번인가를 하여간 1번 지문으로 줬어요. 계속 1번으로. 계속.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제 끌어질 때가 4번 지문 한 번 등장했고 나머지 계속 1번. 근데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낼 때 리카도의 차익지대 갖고 틀리게 지문을 준 적이 없어요. 다 맞는 지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문제 보다 보면 요령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5번에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있죠. 여기서 배보가 이제 3대 인자 얘기했었죠. 3대 인자. 3대 인자 기억하시죠? 배보가 얘기하는 3대 인자. 3대 인자. 수송비 또. 인건비. 눈썰미가 있으면 12번 문제에 거기 그 3번 지문 봐도 나와 있어요.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수송비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그 수송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원료와 제품의 무게하고요.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 있죠. 무게 곱하기 거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11번 문제 5번 지문에 있는 거죠. 11번 문제 5번 지문에 가면 배보의 최소 비용이론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그랬을 때 이제 12번 문제 4번이 배보의 공업 입시로 나온 건데 틀린 게 4번이죠. 자, 배보는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뭐가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괜찮은 거예요. 뭐 틀리면 어때요? 그냥 뭐 우리끼리인데 얘기하고 마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자, 수송비는 절약하는 게 좋겠죠. 인건비도 절약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직접 이익은 클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게 최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걸 다 감안해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라는 것이지 직접 이익까지도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틀린 걸 준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24회 때 이렇게 한번 나오고 배보의 이론은 소식이 끊긴 거예요. 이거는 한 번씩 나오고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기출문제집의 특징은 해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근데 해설이 많으면 또 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봐야지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거지. 이야, 해설이 무진장이 많구나. 그리고 넘기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인터넷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해설이 많으니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본다고. 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진짜. 그럼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뭐 낙담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또 그런 걸로 또 기죽으실 또 여러분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또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높아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에는 내가 약속이 있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 수업 마치고 급하다고 뭐 또 나가면서 시험지만 달라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126페이지에 가면은 13번에 상권이라고 돼 있죠. 상권. 여기 이제 해설이 많다 보니까 그 번호에서 넘어오니까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페이지가. 그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상권이 있을 때요. 자, 거기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도 물어본 거예요. 그죠? 제품의 구매 빈도가 낮고요. 저장 비용이 크고요. 예.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의 상권의 규모 있죠. 규모. 저장 비용이 그렇죠? 규모는 이거 크겠어요? 작겠어요? 뭐 그냥 편안한 대로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단 가전제품하고 야채 과일 있잖아요. 어느 게 구매 빈도가 높아요? 얘는 구매 빈도가 낮죠. 그렇잖아요. 자주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고객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많아야겠죠. 그 이제 돌아가면서 어쩌다 한 번씩 사줘야 매출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상권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커야겠죠. 그지 매출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그 13번 문제 가시면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어떻다? 작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렸잖아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커져야겠죠. 그래야지 일정한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사줘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요. 뭐 한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는요. 이게 치킨집이 최소 못해도 한 2개 이상이 있어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300세대 뭐 이렇게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있죠. 여기는 그 치킨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만약에 2개씩이라 들어가면 300세대에 있는 주민들이 이거 매일같이 닭다리 물고 있어야 돼요. 이거 매출 나오려고 그러면. 근데 이거 사람이 많으면 돌아가서 한 집씩만 먹어줘도 매출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규모를 보고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상업지 할 때는 상권이 중요한 거예요. 상권이. 고객의 특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점포내면 그냥 망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이 대부분 보게 되면 중산층에서 약간 서민 이런 계층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갈비 한 대 10만 원짜리 이런 거 들어가면 망하는 거죠. 그게 팔리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 거기 특색에 맞게끔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요. 허프는 그냥 이건 참고로 상권 분석에서 결정론적인 접근보다는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잖아요. 그렇죠? 이 레일리하고 컨버스는요. 결정론적인 접근이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C라는 주거지역이 있으면 어차피 얘는 A 도시 아니면 어디 도시에서 B 도시에서 구매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는 대도시 지역 내에서는 다수의 경쟁 점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여기로만 간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죠. 이거는 구매하러 갈 확률을 기준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허퍼의 모형은 확률론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은 우리가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나요?
공간 독점법, 시장 침투법, 거기 나와 있는 분산시장 접근법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간 독점법은 주로 어디에 쓴다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 주유소 얘기를 했고,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걔네가 그 상권을 독점할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그렇죠? 대전에서 만약에 중개사 학원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한 이제 면허가 있어야 된다 가정하자고요. 근데 우리 학원만 면허를 땄어요. 그러면 대전시 안에서는 우리 학원만 이 중개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럼 대전이라는 공간은 우리 학원이 독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뭐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시장 침투법이라고 했었죠. 대부분의 상점을 다 이걸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시장 침투법은요, 상권의 중첩을 인정해 주는 거죠. 대전에 여기 백화점 있죠. 여기가 무슨 백화점 있죠? L백화점 있는 거 또 있나요? 잘 나가는 얘밖에 없나요? 지역 백화점으로는 뭐 말하는 백화점도 있더군요. 뭐 세일인가 뭔가 나가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말고 얘가 있다 그러면 원래는 얘만 있으면 얘가 이 상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여기 만약에 S라는 백화점이 들어오면 둘이 이렇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죠. 중첩이 되겠죠. 네, 똑같은 거죠. 요즘 저런 중첩을 제일 잘 보여주는 애들이 편의점이죠. 없었는데 갑자기 길 건너편에 편의점이 생기면 상권도 쪼개서 갖는 거죠. 쪼개고 분할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저거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참 그건 좀 심한 경우죠. 마주보고 있는데 집어넣고 막. 원래 근거리는 입점을 시키지 않는 걸로 뭐 또 묵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오픈시켜가지고. 근데 저게 계약을 체결하면 또 중간에 계약 파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는 선생님이 저기 부업으로 저거 했다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저거 해가지고 결국 부인이 종일 부인이 했다가 그 양반 강의 끝나고 가면 자기가 그 24시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쩌지 버틴 거 가지고 계약이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정리했어요. 요즘 그래도 얼굴이 조금씩 피고 있어요. 지금 참 그 양반도 그렇지 왜 그걸 갑자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참. 근데 확실히 모든 다 똑같은 거예요. 부인이 하자고 그러면 해야지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4번에 가면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 나왔잖아요. 우리가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하면은 기억나는 용어 혹시 있으신가요? 중심지 이론에 보면 꼭 있잖아요.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소 요구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 그걸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디귿에 가면 나오죠.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요구 범위라는 거는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를 최소 요구 범위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서구인가요? 네. 그럼 우리 여기 학원 앞에도 편의점이 있지만 편의점은 아마 여기 서구 전체를 자기 시장적이라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시청역 주변까지를 보겠죠. 그러면은 시청역 다음 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경계선까지만 잘라가지고 거기까지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이 있으면 만족하겠다. 뭐 이런 선까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이상을 벗어나면 이 시청역 쪽으로 안 하고 자기가 훨씬 더 가까운 쪽으로 가겠죠. 근데 거기 그 니은에 가면 도달범위라고 돼 있죠.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인 한계로요.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아니라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 있죠. 거기를 우리가 도달범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배달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라고 보시면 되죠. 그 지역에서는 이 중국집 배달 있죠. 주문 전화가 안 오는 거죠. 거기가 도달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만 틀리게 준 거죠. 중심지는 재화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이 돼서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중심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점포를 얘기할 수도 있고 도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는 대전시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이 도시민뿐만이 아니라 요 주변 지역 있죠. 대전까지도 물건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요 주변 도시에서는 백화점이 없는 지역은 백화점 가려고 그러면 대전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렇죠? 거기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중심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시는 대전시와 그 주변 도시에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와 있어요. 15번, 16번 뒤로 넘어가시면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까지. 그죠? 네, 그러니까 앞에는 레일리, 뒤에는 허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해보는 거죠. 자, 레일리는 특정한 도시가 일정한 지역에 있는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만약에 계산할 때 A 도시의 유인력이 있죠. 뭐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기 써서 계산할 때 대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거기 이제 우리가 문제 15번을 보시면 자, A도시,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하고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 C도시에서 A,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이제 조건을 보게 되면 A도시의 인구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얘 40만이죠. 얘는 인구가 몇만? 10만 주어져 있고요. C도시와 A도시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 10킬로. 여기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 그럼 이 조건대로 하고요. 여기는 지금 거주 인구가 얼마? 이럴 때 A도시와 B도시로 각각 몇 프로가 이제 유인하느냐, 끌어당기느냐는 거죠. 그럼 단순 대입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A도시의 인구가 40만이잖아요. 거리가 몇 킬로? 그럼 10의 제곱은 10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두개 서로 빼면은 남는 게 4천이죠. 그러면 B도시 보면은 인구가 10만이죠. 거리가 5km죠. 5의 제곱은 25니까 얘도 4천이죠.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면 얼마겠어요? 분의 4천. 그럼 얘도 8천분의 얼마? 그럼 각각 50%씩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로 50%, 1로 50%. 그러면 2만 5천 명씩.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A도시하고 B도시 보면요. 크기는 얘가 40만이잖아요. 얘가 몇만? 그러면 얘가 4대 1이죠. 4배 크죠. 네. 그럼 거리를 따지면 얘가 10km잖아요. 얘는 몇 킬로? 그러면 얘가 얘에 비해서 2배 멀죠. 네. 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4배 멀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4대 1은 4대 1이 되겠죠. 그대로 쓰면 되니까. 쭉 연결해서. 그러면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곱하면 되죠. 그러면 4 곱하기 1하면 4고 4 곱하기 1하면 역시 4죠. 그러면 4대 4라는 얘기는 8분의 4와 8분의 4라는 거랑 똑같죠. 그렇잖아요. 그럼 각각 50%죠. 50%. 이거는 이제 비례식을 대입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요. 16번에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 있죠. C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 10킬로. 그럴 때 이제 A 도시의 인구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5만. B 도시는 얼마? 10만이겠죠. 그랬을 때 C 도시의 인구는 3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A 도시와 B 도시의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거 위에 있는 거 대입하면은 A는 면적이 얼마? 5만이죠. 5만인데 거리가 몇 킬로? 5킬로. 5의 제곱이면 25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2천 나오겠죠. 그럼 B를 계산하면 10만이잖아요. 10만인데 거리가 10km,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얘는 1000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다 계산이 된 거죠. 두 개를 합하면 얼마겠어요? A는 3000분의 1000이죠. 그 3분의 1이죠. 네. 그럼 B는 3분의 2죠. 2000이니까. B는 3000분의 1000. 그러니까 3분의 1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요. A가 있고 뭐가 있어요? B가. A는 인구가 얼마? 5만. 얘는 얼마? 10만. 그러면 얘가 2배 크죠. 네. 거리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얘가 역시 어떻게 돼요? 얘는 5km고 얘는 몇 킬로? 그럼 얘가 2배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4배 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대 2는 1대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러면은 내양 외양 하면은 4대 2가 나오겠죠. 4 곱하기 1, 2 곱하기 1이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는 6분의 4와 6분의 2죠. 6분의 4란 얘기는 3분의 2잖아요.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1로 몇 프로? 66%. 1로 몇 프로? 33%.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쪽에 2만, 이쪽에 10,000명.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문제 17번이 있죠. 그죠? 자, 17번에 보시면 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 도시하고 무슨 도시가 있대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10,000명이고요. 여기는 인구가 몇 명? 5,000명. 그렇죠? 예. 그리고 중간에 인구가 C가 있는데 여기 9,000명이 있대죠. 예, 들어서 있고 거리를 보게 되면은 각각 여기는 1km, 여기는 몇 킬로? 예, 2km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랬을 때 또 이제 숫자로 옳은 거를 물어봤죠. A 도시와 B 도시의 유인 규모가 이제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A를 우리가 계산하면 A는 얘가 얼마예요? 만이잖아요. 그럼 1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만이고. B를 계산하면 5,000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 그럼 2의 제곱이면 4잖아요. 그럼 나누면 125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나중에 이거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제가 알아서 계산하고 있지만 혼자서 계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는 나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그렇죠? 오늘 만약에 여기 낮에 고총각이라든가 젊은 애들 있으면 나와서 한번 하라고 시켰을 거예요. 이거. 다른 데서는 시켜요. 졸다 걸리면 바로 그냥 옆 사람 대신 나와가지고 막 풀고 막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를 합하게 되면 자, 그럼 얘는 11,250이잖아요. 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요. 0.8888889 뭐 이렇게 떨어져요. 소수점 이하로. 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9,000에다가 그거를 곱하면 8,000 나와요. 8,000. 그게 계산 다 해본 거예요. 근데 A 플러스 B분의 B 하면요.
11,250분에 얼마 되겠어요? 그러면 0.11111 해서 이거 쭉 떨어져요.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여기 몇 명 나온다. 이거 1,000명 나오고 여기 얼마? 8,000. 나중에 계산 나온 거 곱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비례식으로 가보게 되면 크기하고 거리가 있죠. 자, A가 있고 뭐가 있을 때, B가 있을 때. 일단 얘가 10,000명이죠. 얘가 얼마? 그럼 얘가 2배 크잖아요. 그죠? 근데 거리를 보면은 얘가 1km고 얘가 몇 킬로예요? 2km. 그러면 거꾸로 얘가 몇 배가? 4배가. 그러면 2대 1이 1대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내양, 외양 하면은, 그죠? 4 곱하기 하면 8이죠. 1 곱하기 하면 1이잖아요. 8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9분의 8, 얘가 9분의 1. 그러니까 얘가 9,000명 중에서 8,000명. 몇 명? 1,000명. 이런 비율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돼요. 비례식으로 하면. 수치가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이게 편한 거예요.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거 시간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령만 딱 하면은 갖다 대입해서 이게 하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상에서 계산 문제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도 훈련을 많이 시킨 다음에 혹시 이러이러 문제 중에서 뭐가 자신 있냐를 봤을 때 몇 개를 일단 추천을 해요.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한 애들. 네, 그래서 확실한 거 몇 개만 연습해서 들어가면 돼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것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왜 계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가 약하고. 근데 이 안에 보면은 그런 거랑 관계없이 계산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뭐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요령만 갖다 대입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애들.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조금 하시면 되죠. 그것만 조금만 할 수 있어도. 그래서 물론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른 학원에 있는 총각이지만 그 숫자에 대한 그 어떤 거부감 때문에 숫자가 어릴 때 나온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는 숫자라고 그러면 막 토할 것 같다고 그래서 걔는 이제 배제시키고 있는데 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면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허프 모형까지 계산하면서 이거 해볼 테니까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나도 식을 세워보고 요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네. 예, 이걸 확인하면 그죠?